예, 그러면 이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효성들 얼마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연하시고 나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그때 다시 모신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어제 그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 어쨌거나 역대급 공급에 공급 쇼크라는 말도 직접 이제 정부 측에서 할 정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책 내용 자체만 보면 역대급은 맞습니다. 이게 상기 신도시라든지 외곽 지역이 아니라 도심, 서울 도심이라든지 또 광역시 도심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만 되면 이게 강남 아파트보다 더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쇼킹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낙후된 도심 역세권에 이제 정비를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조합 비리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이런 비리도 차단할 수 있고 공급 물량을 특히 늘릴 수 있어서 굉장히 방향성은 맞고요. 바람직한데 이게 가장 문제가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만 좋다고 이게 공급 물량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획만 좋다면 고등학생이 나 서울도에 가겠다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발표해도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듯이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데 대책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부지 확보거든요. 공급 물량도 확보가 아니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이제 공급 물량이 금방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지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빨라도 2030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정부 심한 경우에는 차차기 정부까지도 넘어가야 돼서 당장의 주택 안정에는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심리 안정에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좋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소장님 뉘앙스를 들어보면 썩 개운치만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지적을 받고 또 좀 보완을 해야 될지는 뒤에 가서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공공주도로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발표된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패스트트랙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의욕이 넘칩니다. 사업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용적률도 올려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기존에 이런 대책들이 안 나오고 왜 지금 나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상을 하고 건축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도심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민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길면은 20년 이상 걸리는데 이게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근도 주고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출하는데 이렇게 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워낙 또 조합 간의 이익도 첨예하게 좀 얽혀 있는 사안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하고요. 숙제죠. 그래서 그동안 못하고 엄두가 안 났겠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고요. 이제 1년 남은 상황인데 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의욕은 굉장히 넘치고 패스트트랙 한다라고 하고 용적률도 올리고 기간도 단축시키고 또 당근도 많이 준다라고 하거든요. 2년 거주 요건도 없애고 초과이익 환수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이게 먹혀야 되는데 이제 과연 얼마나 먹힐지가 이제 좀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대책이 나와도 만만치가 않았었는데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좀 어떻게 심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어떤 이런 역대급 공급 대책이 기존의 공급 대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신도시 말고 우리 서울 중심에 주택을 좀 공급해줘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 역세권 이런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시장의 의견을 굉장히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안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지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지금 도정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 조합이 이제 시행사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합 비리가 많고요. 또 소송이라든지 조합원 간의 다툼으로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걸 이제 조합을 빼고 이제 LH 등 공공이 시행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LH가 조합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서울시라든지 뭐 행정적인 지원까지 겹쳐서 굉장히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계획처럼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안 해봤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인데 네.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드는 게 83만 호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이번 대책에서 빠졌거든요.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타이밍하고 내용하고 이제 시장 수요자들의 공감인데 타이밍을 보면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네. 결국 다음 정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한 내용을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서 할까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83만 호, 서울 32만 호가 그래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고 그냥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민간 조합 만약에 제가 민간 조합이라든지 조합원이라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시범단지 정도 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례가 나와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게 민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민간은 공공성이 전혀 없거든요.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사람들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100%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인데 지금의 도정법으로 민간이 추진해서 얻는 이익이 100이라면 공공이 개입을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110이나 120 그 이상이 되어야만 민간은 적극 참여를 하는데 예. 아무리 기간이 단축이 되고 뭐 초과이익 환수가 되더라도 내가 빼앗길 게 더 많다. 내 이익이 90으로 떨어지게 되면 절대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언제 공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느낌이 와야 되잖아. 저는 어제 대책이 발표가 되고 보도자료를 읽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느낌이 안 왔거든요. 야, 진짜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국토부 장관께서는 기다리면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는 시그널을 또 주셨잖아요. 네. 근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뉴스만 보면 83만 원가 금방 나올 것 같아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하고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듣는다면 굉장히 억울한 말일 수는 있겠으나 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네. 이게 공급 대책이 수가 너무 많아져도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어디서 어떻게 어느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뭐 100만 원 나오고 30만 원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 또 83만 원면 얼추 총 200만 계산해도 호. 200만 원인데 예.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200만 호가 타당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17년 정도에 서울이 30만 호가 아니라 10만 호 정도라도 한 4년 전 출범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해서 수요 억제 규제와 함께 이런 도심 공급 정책을 병행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네. 해당 지역이 또 안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 아쉬움으로 해주셨는데 네.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해당 지역을 만약에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오늘 헤드라인에는 뭐 해당 지역 가격 들썩, 내일 헤드라인은 또 풍선 효과 분명히 맞습니다. 얘기가 났을 것 같고 그것도 정부에서는 감안을 해서 좀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네.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른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바깥이 아니라 도심 내 공급 계획을 말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왜 안 나왔을까? 이전과 지금 이번에 도심 공급반이 나온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생각하다 보면 국토부 장관 바뀐 거 정도 있는데 예. 글쎄 예전에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뀌어서 이제 열심히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민간 조합이 과연 협조를 얼마나 해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심에 이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도심에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교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주 수요, 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학군 문제, 교육 문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을 못했던 부분이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네. 현실적으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인 신도시 개발을 계속 추진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먹히고 지금 상계 신도시 뭐 30만 호 건설 계획이 나왔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카드로 이제 극단의 카드 서울 도심에 이렇게 대규모 공급 물량을 쏟아내겠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으면 방향성은 맞아요. 이 예.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지금 너무 급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대책이 나와서 잘 될 것 같으면 그럼 기존에 국토부 장관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기존 국토부 장관이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도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10년, 20년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자체하고 협의도 필요하고요. 또 민간 조합원들끼리도 이렇게 또 협의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계획 발표하고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굉장한 기대 심리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자칫 기대가 높다는 얘기는 실망이 또 크고 실망이 크면 또 정책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어떤 공급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다가 어쨌거나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민간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뭐 네네. 그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물론 이번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키는 공공이 쥐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여러 가지 당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간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공공은 민간은 민간의 이익이지만 공공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민간한테 이익만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 균형의 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LH 입장에서는 뭐 공공 임대 아파트도 지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민간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 중요한 숙제를 어떻게 풀지가 가장 관건이고 LH 지금 부채가 132조가 넘거든요. 저도 딱 그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LH 부담입니다. 이게 수용을 해줘야 그렇죠. 되고요. 토지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토지 소유자 같으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지금 내가 예상하는 가격보다 더 적으면 절대 수용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더 줘야 되고 수용했는데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 그 부담도 다 공공, LH나 SH공사 몫인데 과연 LH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만한 능력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 우리 LH가 지금 주택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 수요자들은 LH, SH가 지은 아파트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택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고객 만족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LH가 주도해서 이게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강남이라든지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고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에서 LH가 주도하는 사업에 내 아파트를 맡기겠다. 향후에 내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데 LH가 주도하는 사업에 과연 맡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약간 현상이긴 맞습니다. 한데 또 그게 현실이니까요. 네. 예,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당근책을 내놓다 보니까 반대로 또 어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대책들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분 쪼개기가 많이 성행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 지금부터 대책 발표부터 지분 쪼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했고요. 예. 입주권 거래도 굉장히 제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절대 투기하면 안 돼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을 것이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틈새를 찾는데 이런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체크한 바로는 지금 영등포라든지 용산 이런 추진도 안 되는 기존에 아예 구역 지정도 안 되는 이런 도심 지역들에 벌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격이 1억짜리 낙후된 그 지하 빌라가 있다면 어떤 일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야 3억에 이걸 사면 내가 공공재개발 추진도 하고 다 신청을 해서 다 되게 해줄게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미 굉장한 당근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 투기 세력들은 이걸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추진 안 되던 여러 구역들 있잖아요. 지금 구역도 안 되고 취소되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구역들도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그 어려운 숙제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새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보다 더 큰 개발 호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지분 쪼개기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나온 규제들을 피해서
지금 주택 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이걸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좀 생길 수 있다. 어떤 사유재산을 그럼요. 침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은 막아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나 말 그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투기 세력과 이게 실수요자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모호하죠, 예. 그냥 집 하나 사서 본의 아니게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필요해서 빌라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호한 경계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래서 지분 쪼개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투기 수법에 대해서 방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할 것이고요. 사유재산 침해도 굉장히 크죠. 동의율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이번에 단축을 시킨다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대하고 싶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이게 본의 아니게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잘 되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잘 됐을 때 대규모 이주 수요도 문제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진짜 서울 도심에 30만 호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이라면 사실 지금 과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굳이 집을 지금 안 사도 되는데 불안해서 뒤처질 것 같아서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5년, 10년 후에 반대 상황,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사라고 해도 안 살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공급의 열차는 출발했단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고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자칫 뭐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일본에 이래버린 20년 장기 침체가 일본도 결국 이런 현상이거든요. 경기 좋을 때 신도시 개발하게 되고 막 규제를 풀어줬다가 금리 내렸다가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이제 급격하게 금리 올리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공급 계획이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은 필요해요. 지금은 다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침체가 됐을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리스크는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공급되는 물량에 들어가 사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가 이제 전세 대란이라는 네. 건데 네네. 전세 대란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처럼 진행이 되면 전세 대란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더욱 걱정이 되는 거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금 여력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동이 뭐 평수를 줄인다든지 네.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고요.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보통 한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은 그냥 형편없이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 1억 심한 경우에 1억 이하 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도심에 이렇게 열악한 거주자들 이렇게 다른 데 갈 수 없는 분들 뭐 전세금이 1억 2억 가지고 다른 데 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거주지를 빼앗겼을 때 보완책이 얼마나 나올까? 주거 이전비가 그렇게 충분히 지원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는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이게 저소득 서민층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주 수요까지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이 공급 대책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 대출 관련해서는 금융권 옥죄고 있는 스탠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현금이 없으면 못 가는 건가라는 생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뭐 대출 문제도 있고요. 또 예. 청약 문제도 있고요. 네. 83만 원, 서울에 30만 원가 공급이 된다는데 과연 나한테 기회가 올까? 나는 청약 가점도 낮고 대출도 안 나오고 소득도 낮은데 과연 저 중에서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그림의 떡은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기회가 와야 되는데 기회가 오고 당첨이 돼도 걱정인 거죠. 돼도 걱정이고요. 네. 당첨되기도 힘들고요. 돼도 대출을 풀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청약 기회를 좀 넓혀주겠다라고는 뭐 대책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첨되는 것도 걱정, 당첨돼도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충분하게 대책 내용에 추가 대책이라도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이런 불안 심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심리거든요. 당장 주택 공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주택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심리를 가진다면 저는 주택 시장이 의외로 빨리 안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저희가 너무 도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양갈래 분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급 물량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어떤 비수도권, 지방은 낙후돼 있고 소외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낙후된 도심 지역을 정비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지방도 이게 굉장히 도심 지역에 오래된 낙후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공공이 적극 개입해서 공급 물량이 아니더라도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두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면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직접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는 거는 적극 찬성인데 공급 수치에 너무 이게 우리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은 과수요가 맞고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상기 신도시 물량들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숫자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곳은 이게 공공이 주도해서 이게 정비 사업을 하는 거는 적극 찬성이지만 너무 숫자에 얽매여서 83만 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지방의 공급 물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래요. 10년을 넓게 보고 네. 무주택자들에게 이번 정부 정책 그리고 추진 방향이 정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그러니까 부담을 적게 갖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된다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진짜 필요한 도심 지역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부담을 좀 줄여야겠죠. 공공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면 저는 10년 후 정도에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주거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 긍정적인 총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미비점들도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